둘, 셋. 이번엔 제 3회 맞나? 3회 맞아요. 지금 제가 운동을 좀 하고 왔어. 상태가 정상이 아니에요. 동대문까지 갔다 왔어. 실수로. 벌떡벌떡 뛰어왔어. 예. 최근에 그 박문호 교수의 자연과학 세상, 예전에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뇌과학자, 뇌뿐만 아니라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양자역학까지 두루 그 꿰는 양반이 있는데 모르는 게 없는 반이. 근데 그 양반이 약간 사이비 종교 집단이야. 구조론을 뺨치게 하고 있어. 우리도 좀 분발해야 돼. 우리도 좀 더 사이비로 나가야 돼. 우리는 너무 무게 잡고 있다고. 저희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번에 그 양반이 50명을 데리고 몽골을 다녀왔다 그러는데, 그 여성 동무도 20명이나 왔다는 거야. 광신도예요, 광신도. 남자들은 과학자들이라서 좀 이제 아는 척 자기 자랑하려 갖고, 여자들은 진짜 공부하러 간 거야. 뭐 주계열성이 어떻고 별자리 다 외우라는 거야. 나도 잘 모르는 건데. 그걸 왜? 그래서 저거는 초신성이고 저거는 폭발하기 직전이고 저거는 백색 여성이고 막 다 가르쳐 준대. 그래서 그 양반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도 좀 분발해야 된다. 뭔가 우리도 좀 사이비 종교스럽게 조직을 좀 강화해야 돼. 부교주도 임명해야 돼. 부교주. 그렇다는 말씀을 서두에 좀 드리고, 한 번씩 제 사이트 링크를 해놨으니까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그 사이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좋은 걸 뺏겨와야 돼. 근데 이제 방문자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글을 읽으면 6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보는데, 방문자는 우리는 월 3만 명이 와. 조용하게 있어도 실제로 방문자는 많다고. 저번에 그 홍준표가 내 아이디어를 막 훔쳐가지고 주장하더라고. 그래서 은근히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 새누리당에. 대통령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첫 번째 주제는 윤창중. 이 양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소리였는지. 왜 이게 여기 제목이 실렸지? 뭔가 사고를 친 것 같은데 책을 냈다든가 뭐. 하여튼 제가 이제 그 양반 블로그에 좀 가본 적이 있어요. 블로그에 방문자가 10만 명이라고 엄청 자랑하던데, 이상하게 노무현 대통령을 막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우파의 노무현이라는 거야. 주변에서 너는 성질이 노무현인데 왜 저쪽에 안 붙고 이쪽에 붙었냐 하는 거야. 다 좋은데 노무현이 그 북한 문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이거 하나는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우파에 왔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뼛속까지 우파가 되어야 된다. 뭐 다음 대통령은 뼛속까지 우파가 집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면 우린 좋죠. 우리는 윤창중이 열심히 할수록 우리한테 이득이기 때문에 이 양반이 별로 뭐 할 얘기도 없는데, 첫 번째 주제로 이제 윤창중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좀 띄워줘야 돼. 계속 이름부터 뭔가 윤서인스럽고 윤창중하고 둘이서 뭔가 그 종편에 딱 나와서 방송하면 딱 맞을 그런 대단한 인간들이 굉장히 노력파야. 이 양반들은 절대로 반성을 안 하는 게, 자기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나만큼 노력한 사람이 있나?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명박도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야. 우병우도 그렇고. 노력한 사람이 그 보상을 받으려고 할 때 재앙이 시작된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너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동료 언론인들이 안 좋아해. 가만 보니까 이 양반은 조금 억울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동료 신문 기사들이 이 양반이 벼락 출세하는 걸 보고 미워해서 조져버려야 된다.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론사에 있을 때도 좀 이제 A급 언론사는 아니고 좀 이상한 언론사, 뭐 문화일보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상한 언론사에 돌아다니면서 정치 쪽으로 줄을 대려고 하다가 찍혀서 한번 잘리니까 이제 할 게 없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줄을 대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새끼는 조져버려야 된다. 이런 이제 태클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가만 생각해봐도 억울하다. 이 양반 부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제 술 먹고 들어오는 걸 못 봤다. 엄청나게 이제 가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믿을 필요는 없지만, 원래 그 보수 꼴통 중에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내가 이제 하루에 잠 3시간밖에 안 자는 사람을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 조영기 목사. 진짜 잠을 안 자고 열심히 여자한테 못된 짓을 하고 매독에 걸리고 잠을 안 자고 뭔가 열심히 해요. 진짜 잘못을 저지를
저질 때마다 새벽 기도부터 참회 기도를 막 10시간 빡세게 기도. 내가 한번 이번에 6시간 하는 걸 보여줄까? 신도들 부르 앞에서 6시간 쉬지 않고 기도 이런 걸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신도들 뻑 까부리는 거지. 그래서 정명석이 나는 질 수 있냐? 그래서 4시간 연속 삽질. 삽을 한번 딱 들었는데 4시간 동안 허리를 안 펴더라는 거야. 그래서 북한에서 천삽떡이 아니라 만삽떡이로 바꿔야 될 판이에요. 정명석 삽질을 하면 북한이 전부 이제 하루아침에 발전해 버린다고. 그래서 사이비 놈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능력자래요. 우리도 좀 열심히 해야 돼. 우리는 너무 널널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한국일보 기자인가 하여튼 동료 언론인이 이 윤창중을 씹었는데 그 때문에 윤창중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어떤 사건 자체의 사실관계 이런 것보다도 그 권력에 아부하는 그런 위험한 분위기,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 주변 분위기 자체가 외부인이 보기에도 딱했다. 저런 식으로 가는 집구석은 망한다. 그럼 뭔가 경고를 날려야 된다. 그건 집권 초도 아니야.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초반부터 한 방 먹여야 된다. 그래서 윤창중이 대표를 한 방 맞았다. 따끔하게 이 언론인들이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최근 조선일보하고 이 뭐 박근혜 정권이 싸우는 거 보면 언론인들이 내분이 큰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윤창중 이야기는 이 정도하고, 그러니까 동료와 척져서 원수되는 사람을 경계하라. 이게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공자는 일단 자기와 가까운 사람하고 친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와 가까운 사람하고 원수져서 서로 죽이네 살리네 이런 사람들을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새누리당 사람들 보면 다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 일단 밤에 집에 잘 안 들어가고 술집에 가. 두 번째 주제는 추미애의 대표. 근데 이제 옛날부터 추미애가 호남 며느리에서 호남에서 좀 인상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다. 반대로 항상 보면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호남에서 좀 인기가 있다 해서 띄워주면 호남에서 아니야, 쟤는 아니야 이렇게 풀고 이제까지 이런 구조를 계속 반복했어요. 근데 이제 이 대선 전략으로는 원래 이 지금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가야 될 방향이 반대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누리당, 국민의당이 전부 호남 대표를 앉혀놓은 것은 호남에 관심 없다. 미리 호남에 이렇게 조금 하는 성의를 보이는 척하고 방향을 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정현을 호남 대표로 만들어서 호남을 물먹이고 경상도 쪽으로 붙으려고. 이번 대선은 100% 경상도에서 결정되는 게 왜 그러냐면 호남표 하나를 얻는 것보다 경상도표 한 명을 투표장에 안 가게 만드는 게 더 이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경상도표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찍어요. 그 사람들 절대 더민주를 안 찍어요. 대신 투표장에 안 가. 김대중 대통령 때 그랬어요. 그 사람들 2인제 찍었어. 그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찍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새누리당을 찍을 수는 없고 그래서 2인제를 찍은 거야. 진짜 2인제를 지지한 게 아니고 지지하는 척 이제 한번 떠본 거죠. 지금 그 더민주의 전략은 경상도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가거나 제3후보를 찍거나 이렇게 그쪽의 판을 흐리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그쪽에 뭔가 어필을 해야 돼. 그래서 성부는 거기서 난다. 그러나 항상 보면 개표를 해보면 충청도가 결정하고 있더라. 그래서 호남 쪽은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광주가 일어난 게 36년인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호남이 한번 대한민국을 불렀어요. 대한민국아 하고 부른 거예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생각하고 서울 사람이 응답을 한 거죠. 호응을 했다는 거죠. 불렀다는 게 뭘로 불렀다는 거죠? 이 정치의 원리라는 건 소집의 원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어도 그렇고 한자도 그런데 어원을 조사해 보면 반대한단 말이 뭐냐면 이 불렀는데 안 오는 놈이 역적이야. 그렇죠. 반대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야 오너라 하고 불렀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일단 적군이 쳐들어오면 야 모여봐 했는데 안 오는 놈은 반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호남이 광주가 먼저 대한민국아 이쪽으로 와라 하고 부른 거예요. 어떤 깃발을 드는 것은 오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 그때 호응을 해야 돼. 그건 의무라고. 근데 그 호출이 옳은 호출이냐 틀린 호출이냐 이걸 판단하면 자격이 없는 거야. 그거는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야. 일단 호응을 해야 돼.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남이 먼저 대한민국에 대해서 너희들 인간이면 와라 하고 불렀는데 어떻게든 호응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뭐 꼭 광주로 달려가라는 게 아니라 그걸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반응을 해야 돼. 근데 모른 척하고 생각하는 놈은 반역자예요. 그게 이제 동서고금의 모든 그 역사적인 어떤 전통이라는 거죠. 민주주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르면 오는 게 민주주의고 그때 안 오고 가만히 있었는 놈은 아무 권리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안 오고 개긴 놈들은 치고받고 한 놈들은 한 자리 해. 싸우든 어쨌든 일단 그렇죠. 가고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콜롬비아 반군들도 지금 내각에 지금 입각하고 그 얼마 안 되는 한 줌도 안 되는 물인데 뭐 장관 몇 자리 벌써 알아놨어. 40년간 개겨가지고 40년간 총 들고 싸워가지고 국회의원 몇 자리 하고 그러니까 필리핀 반군도 좀 그렇거든요. 좀 두테르테하고 협상하고 있어. 그래서 근데 IS 쪽은 안 끼워준다고 두테르테가 이야기하고 있어. 니들은 국물도 없어. 아부사야프인가 뭔가 IS 이놈들 이념이 없기 때문에 안 끼워준다. 그러니까 두테르테가 주장하는 게 이념이 있으면 설사 반대파라도 끼워준다. 근데 이념이 없는 아무 생각 없는 놈들은 잘못이 없어도 국물도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총 들고 싸운 사람은 다 그 소집에 응한 거예요. 그렇죠. 적군이라도.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화해하는 거야. 그런데 관망하고 팔짱 끼고 있었던 놈들은 친일파예요. 그 놈들은 인간이냐 공민권이 없어. 중도도 좀 그렇게 그런 느낌으로 네? 중도주의자들. 그 중도라는 건 변명이고 관망하고 이 어느 쪽에 붙을까 계산하고 잔대가리 굴린 놈들이죠. 그래서 손학규 같은 예. 자기는 이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야. 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편이든 적구이든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의견이 옳으냐 저 의견이 옳으냐 이건 안 중요해요. 그렇죠. 일단 이라크에 파병을 할까 말까 이건 미국이 결정하는 거야. 근데 파병 반대하고 굉장히 떠들다가 파병해버리는 게 우리 노면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사들은 우리나라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사들 반대를 해야 돼. 반대를 열심히 하다가 중국 눈치 딱 보고 중국이 가만히 있네. 그럼 사들을 배치해버리자.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정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 의견을 내도 의견을 내는 놈은 잠재적인 우리 편이에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은 국물도 없어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것이 세상 돌아가는 원리이기 때문에 호응을 해야 돼요. 근데 광주의 부름에 서울이 한번 호응을 했고 젊은이가 호응을 했어요. 근데 그걸로 어떤 한 사이클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광주가 답을 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서울이 답을 내고 광주는 난 이거 반댈세. 또 서울이 이거 어때? 반대. 이거 어때? 반대. 이거만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광주가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김홍걸이라는 거죠. 아니면 천정배거나. 근데 그거를 광주 시민이 얘기할 수는 없고 어떤 형태로 광주 안에서 호남에서 권력 투쟁을 해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올라와야죠. 근데 안철수가 과연 호남에서 권력 투쟁을 해서 올라온 사람인가? 이건 우리는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이게 정치인들이 농간을 부려서 안철수를 전략적으로 심은 거지. 호남에서 권력 투쟁을 해서 안철수가 호남을 장악했다, 평정했다 이건 아니라고. 호남은 언제든지 안철수 평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외부 용병을 고용한 거지. 제가 봤을 때 천정배나 김홍근이나 둘 중 하나가 호남을 평정할 거로 본다. 그렇게 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부에서 어쨌든 세력을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뭔가 정치적인 어떤 어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이 야 호남 사람 너희들 이 사람 좋아하는 게 아니야. 호남 반댈세. 나 이 대표 추미애 반댈세, 김종인 반댈세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왕 이게 이제 당이 나눠진 마당에 각자 대표를 제대로 된 인물을 뽑아서 한판 붙어서 흥정을 하든지 야합을 하든지 연합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추미애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추미애는 결국 더민주가 호남의 간을 보기 위해서 한번 꺼내본 카드다. 별로 기대 안 한다. 간보기 카드예요. 간보고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 뭐 크게 잘못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추미애가. 좀 평탄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평타. 네? 추미애. 그냥 보통은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할 근데 건 한다. 금태섭을 대변으로 임명한 거는 조금 이상하긴 한데 뭐 그래도 그 정도는 우리가 양해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친문으로 또 막 쫙 간다는 것도 이상하고 좀 이상한 사람도 한 명 있어야 돼요. 비례대표 1번 그 여자도 좀 사실은 그렇죠. 그 누구 지역이 어디죠?
호남 아니 출신이요? 호남이 아니고 그 양양자 김종인이 그 비례대표 1번으로 인간 복사기. 그 뭐 저 수학과 교수인데 수학 어. 교육과 교수인데 논문 표절 의혹도 있고 그 이름이 예 박경미라는 사람인데 뭐 그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도대체 왜 1번으로 그때 꽂았는지 도저히 다들 납득을 못하는 그때 알파고 때문에 꽂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네. 알파고는 핑계는 알파고예요. 알파고로 또 각 당이 다 그랬어. 세 그때 당이 다 다 그렇게 한 했었어요. 거야. 조은현 들어오고. 그렇죠. 예, 그때 그 이유는 알파고였어요. 앞으로의 그 미래.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정당이 너무 얄팍해요. 당장 알파고 좀 이세돌 좀 떴다고 에휴 그게 말이 되냐고 최신물이 없이. 네.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친문 지도부가 이 더민주를 장악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제가 봤을 때 새로운 게 없어요. 아직 뭐 노무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대중 노무현을 계승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옛날 카드를 들고 나면 안 돼요. 계속 4대강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저는 좀 안 좋게 보는데 이건 시민사회단체가 이야기해야지 정당이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농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명박이 굉장히 재밌는 짓을 했어. 도농 간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대강이 옳으냐 그러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촌은 도시에 대항하면 삥을 뜯을 수 있다. 내가 한 20억 뜯는 거 시범 보였으니까 니들은 잘해봐서 한 40억 뜯어봐라. 이런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하면 삥을 뜯을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 농촌 사람 보기에는 우리가 이명박이 잘해서 한 20조 뜯어냈으니까 잘했네. 그 수문을 열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 4대강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농촌이 단합하면 삥을 뜯을 수 있다. 이걸 보여줬기 때문에 더민주가 4대강을 전면에 내세우면 이번엔 또 40조를 뜯으려고 그럴 거라고. 그리고 또 깨내는 사람이 나온다고. 또 이상한 거 뭐 녹색 다음에 뭐 보라색 뭐 이런 이상한 거. 그래서 그 이번엔 새로운 카드를 들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문재인으로 가면 무난하게 망한다. 무난한 문재인으로 가면 무난하게 패배한다. 이런 김부겸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조경태스럽게 가면 조경태처럼 된다. 근데 이 노무현 때는 경선을 흥행했죠. 근데 그런 경선 흥행이 두 번 다시는 없다고 봐야 돼요. 이번에도 노무현 때처럼 막 경선을 흥행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번에는 좀 이제 어디에 그렇게 발목 잡히지 말고 좀 대세론으로 세게 가야 돼요. 항상 뭔가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와야지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 안 돼. 사람들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뭔가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과거의 그 경선 흥행에 주목할 게 아니라 아예 문재인 독트린을 만들어서 좀 외교적으로 트럼프처럼 트럼프가 잘하고 있어요. 당선이 안 돼서 그렇지. 절대 그렇게 하면 당선이 안 돼. 근데 정치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웃 나라를 막 치고 일을 벌이는 거죠. 다 쑤시고 다녀갖고 시끄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재인이라면 한중일 이 대화해 뭐 이런 큰 걸 들고 나와서 아시아와 서구의 세력 균형 뭐 이 정도로 큰 그림을 그리지 작은 거 가지고 뭐 계속 노무현 대통령 봉하마을 이런 얘기를 해서는 답이 없다는 거죠. 외부를 바라보게 해야지 내부를 바라보게만 하면 안 된다. 이런 요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없죠? 그럼 다음 주제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 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이거 검색해도 몰라요. 이거 백과사전 뭐 다 뒤져봐도 몰라. 뭔가 무슨 이점이 있으면 그 뭔가 반대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이전의 이것을 반대한다는 거죠. 근데 원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처음 나올 때는 모더니즘을 개성한다는 모더니즘 후기 모더니즘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탈근대에서 탈모더니즘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어의 포스트라는 것은 앞인데 그냥 앞이 아니라 약간 떨어진 앞이에요. 그 탈이란 말이 틀린 것도 아니야. 우리는 앞이라고 하면 자기 코앞을 말하고 영어로 앞은 저 대문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앞을 이 포스트라 그러는데 그래서 탈근대라고 하는 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구조로는 모든 주의를 하나의 그 틀로 보는 거지 여러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고는 안 봐요.
좀 어깨하고 팔, 손목, 손가락 이렇게 있으면 이게 5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팔 한 개거든요. 한 개의 핵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개가 뭐냐? 근대화라는 거죠. 근대화라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모더니즘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초반의 어떤 도입기, 그 다음에 이제 완숙기, 그리고 점점 이제 몰락해가는 서태기, 이런 이제 5단계가 있어요. 근데 도입기는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이면 리얼리즘이다.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옛날 뭐 리얼리즘이냐 모더니즘이냐 이런 논쟁이 한창 있었어요. 주로 이제 문학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리얼리즘은 이 조정래의 태백산맥처럼 굉장히 그 신사적으로 점잖게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근데 굉장히 내가 봐도 어거지 생떼에 쓰고 있어요. 리얼리즘이 굉장히 과학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굉장히 교묘한 사기라는 거죠. 우리나라 리얼리즘이 그렇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그런데, 옛날 뭐 막심 고르키의 어머니인가 뭐 제가 그걸 제대로 읽어보진 않았는데, 사회주의 리얼리즘 제가 안 좋아해요. 근데 굉장히 이제 차분하게 담담하게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상화를 해요. 또 김일성 전기를, 김일성 찬양을 한마디도 안 쓰고 멋지게 써버리겠다 이런 야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김일성은 위대하다 이 말을 한마디도 안 쓰고 김일성이 위대하다는 느낌이 나도록 독자들을 세뇌시키겠다 이런 야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리얼리즘이에요. 그래서 오바를 안 하는 것처럼 굉장히 담담하게 쓰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오바라는 거죠. 오히려 해밍웨이처럼 좀 겉멋이 들어서 좀 이상한 글을 만들어야 돼요. 해밍웨이를 제가 높이 평가하는 거는, 물론 해밍웨이 자신은 모더니즘이라고 생각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땐 그게 모더니즘이다. 그게 뭐냐면 문체를 바꿔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을 차분하게 관찰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쓰는 게 아니라, 근데 지가 쓰고 싶은 문체를 쓰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자연을 선택하게 놓인 거 받으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드볼드라는 문체를 만들었는데, 이거 써먹을 때 어딘지 가만 생각해보니까 바다밖에 없어. 왜냐면 이걸 가지고 인간 사랑을 얘기하면 하드볼드 뭐 건조하게 가는데 건조하게 사랑했다 이걸 말이 안 되잖아. 건조하게 뽀뽀했다, 아 이러면 안 돼. 건조하게 가슴이 뛰었다, 이건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건조하게 상어가 달려들었다. 건조하게 바다가 파도가 출렁였다. 건조하게 어부가 줄을 풀었다, 낚싯줄을 풀었다, 이렇게 건조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써먹기 위해서 바다를 선택한 거야. 그렇죠. 더 극적인 사건을 갖다가 묘사를 그렇죠. 해야지. 김기덕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양반은 좀 센 그림을 표현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야기를 갖다 붙여요. 그래서 김기덕이 가만히 하는 보면, 이번에 영화제 상 한 받아야지 뭐 이런 식이야. 원래 김기덕 모토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상을 받고자 하면 받을 수가 있어. 이걸 보여주겠다고 저번에 피했다. 이번에 최근에도 뭐 거물 하나 했다 그러는데, 이게 남북한의 주제거든요. 이건 뭐냐면 국제 영화제를 노렸다는 거지. 왜냐하면 영화제 사람들은 남북한 이거 화해하는 굉장히 관심 있어요. 저놈들은 절대 화해할 놈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 화해할 놈들이 아닌데 화해하는 시도를 보고 싶다는 거죠. 그 사람, 우리는 이제 북한하고는 절대 이거 손잡을 수 없다는 식으로 삐져 있지만, 외국에서 보면 저런 삐진 놈들끼리 손잡아야 그게 진짜 멋있는 거다. 박수 칠 준비를 하고 있어. 손만 잡아봐, 내 박수 쳐줄게,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기덕 감독의 거물이 이제 그런 걸 노렸는데, 리얼리즘은 굉장히 그 있는 그대로 자연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모더니즘은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이 모더니즘 건축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이제 브라질리아 시티. 도시를 제트기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건축이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이 다 우울증 걸렸다는 거야. 아파트를 너무 성냥갑처럼 지어가지고 너무 모더니즘스럽고 단아하게 해놓은 거예요. 장식도 없고 막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뭐 가구라든가 패션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다 모더니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잘못하면 굉장히 삭막해져요. 그리고 모더니즘에 너무 꽂히면 위험해. 이제 박정희가 만들어놓은 건축이 어떻게 보면 모더니즘인데, 박정희 건축은 모더니즘에다가 그 옛날 종교적 건축, 이걸 짬뽕 잡탕 건축이에요. 굳이 말하면 하이브리드 건축인데 개판 건축이죠. 국회의사당 원래 첫 번째 설계 굉장히 좋은 모더니즘적 설계였는데, 조선 팔도를 상징하는 게 없잖아. 조선 팔도 기둥 8개 박아! 뭐 이런 식이야. 그리고 국회가 짱이다 이걸 보여주는 위해서 지붕 위에다가 도움 얹어.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건축이 모더니즘 양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옛날 그 고리짝 천년 전의 양식인데, 그거를 하는 박정희 마음 그 속셈이 모더니즘적인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철학적 모더니즘과 이 미학적 모더니즘이 살짝 갈라지는데,
예술의 본질은 모더니즘이다. 그리고 철학의 본질은 리얼리즘이다. 저는 좀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해사조라는 건 이걸 섞어서 이야기하는 거야. 철학 반, 예술 반인데 예술은 모더니즘을 하는 게 맞고 철학은 리얼리즘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차우님이 정원에 관심이 있으니까 조경에 관심이 있으니까 조경을 처음 할 때는 뭔가 과학적인 걸 들고 나야 돼. 바람은 이쪽에서 불고 햇볕은 이쪽에서 쏘이고 그늘은 이쪽으로 있고 서양놈들은 햇볕을 좋아하니까 잔디가 필요하고 우리는 햇볕을 싫어하니까 나무가 많이 있어야 되고 아랍은 물이 없으니까 분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과학적인 거를 막 들고 나와야 사람들 와 저 사람 뭐 좀 아네. 집을 지을 때도 나무를 잘 알아야 돼. 근데 그 아버님이 좋아하는 그 이정섭이라는 그 양반은 독일 나무를 쓰더라고. 한국 나무를 잘 몰라. 그 양반은 한국 나무를 더 공부해야 돼. 그래서 나무의 대가가 돼가지고 뭐 시비하면 당신 나무를 알아 하고 이것이 나무야 그리고 막 혼을 내야 돼요. 그래서 과학적인 걸 들고 나온 게 리얼리즘이라는 거죠. 툴 자체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네? 툴을 들고 그렇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하다가 재료. 이 꾀가 나면 그걸 다 빼버려. 그 다 필요 없어. 그 처음에 한번 써먹고 버리는 게 계속 거기에 잡혀 있으면 안 돼요. 처음에 이제 잘 모르는 사람 기죽일 때 왜냐면 새로운 걸 들고 나면 꼭 누가 태클을 걸어. 일단 내가 새로운 한옥을 지었다면 그게 한옥이냐 그런다고. 그 네가 나무를 알아. 이거 제압하고 일단 이제 평정이 됐다 싶으면 이제 쓸데없는 거 싹싹 빼서 좀 가격을 비용을 줄여야 돼요. 그다음 대량 생산을 해야 돼. 떼돈을 버는 거야. 사기로 가고 있는 거.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그 사기로 싹 가면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 사기꾼의 변명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죠. 그게 조금 더 가면 상업주의가 되고 조금 더 가면 퇴폐주의가 되는데 여기서 예술은 원래 퇴폐주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이 퇴폐예술 전시회라는 걸 열어가지고 퇴폐예술을 다 비판했는데 그게 사실 다 글짝이야. 히틀러가 비판한 게 다 글짝이야. 근데 예술은 원래 퇴폐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퇴폐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원초적 본능을 따라가는 게 맞아. 거기에서 다시 리얼리즘 찾아야 돼요. 예술은. 그러니까 그림을 딱 그려놨는데 인간들이 어디에 반응하는 딱 보면 루더에 반응해. 그럼 루더를 그려야 되겠다. 근데 이제 너무 노골적으로 그리면 욕먹어. 그래서 루더의 리얼리즘을 해야 돼. 그게 그룹에. 루더를 그릴 때 리얼리즘으로 그리면 아무도 시비를 못 걸어. 당신이 리얼리즘을 알아! 그러면 깨갱하는 거지. 그래서 예술가들은 원래 조금 상업주의나 퇴폐주의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그 모더니즘들이 알고 보면 존나 비싸더라고. 모더니즘 가구가 굉장히 뭐 수백만 원씩 한다는 거야. 근데 원래 그게 가격이 비싸면 모더니즘 아니에요. 모더니즘은 좀 대량 생산을 해서 가격 사게 해야 된다고. 그게 현대라는 근대라는 어떤 이데올로기하고 맞는. 근데 공산주의에 그런 게 있어요. 공산주의 그 카라시니코프 소총, AK 소총이 보면 굉장히 그게 모더니즘 소총이야. 그거 누구나 쏠 수 있어. 그렇죠. 고장이 안 나. 그게 근데 공산주의가 하는 건 다 그런 식이야. 총뿐만 아니라 대포도 그렇게 로켓도 그런 식으로 만들고. 왜냐 이 러시아에는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한 이제 러시아에도 한 50개 인종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가르쳐 주려니까 기가 막혀서 폭이 가르치는 것보다는 아예 그 사람들 알아듣게 쉽게 만들어라. 그렇죠. 그게 모더니즘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드 자동차의 포드도 너무 차를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 팔려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잘 팔렸는데 나중엔 GM에 밀린 거죠. 그래서 그런 모더니즘이 너무 이 나중에 점점 삭막해져요. 그걸 비판하고 조금 센스 있게 가자.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 가격을 올리자. 모더니즘 가격을 올리자. 돈 좀 벌자.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제가 볼 때 거의 상업주의로 이 변질되기 직전의 그 상황인데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먹고 사는 방법이다. 그냥 현상이다. 네,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예술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모더니즘을 하다 보면 뭔가 점점 삭막해지고 처음에는 괜찮은데 점점점 뭔가 이게 아니다 싶게 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항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비판하는 건 뭐냐, 이걸 가지고 철학이라고 우기면 안 돼요. 이건 예술이지. 이걸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를 만들어내겠다. 예를 들면 자기가 루더를 그리는데 갑자기 미쳐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루더주의로 만들겠다. 루더주의하고 막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막 TV에 나와서 우리 홀딱 벗고 삽시다 그러고 막 그러면 안 돼. 근데 이제 백남준 씨가 그런 거 하거든요. 근데 KBS 나와서 9시 뉴스에 그런 식으로 하면 정신병자로 몰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술가들끼리 모이면 자 우리 홀딱 벗고 한번 합시다 이렇게 이제 세주는 게 예술가라는 거죠.
예술가는 마약도 좀 먹어도 되고 이상한 짓 좀 해도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뭐 철학적 이데올로기를 만들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포스트 모더니즘을 철학으로 자꾸 만들려는 것은 역주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 돈 벌려고 그런다. 이렇게 자수를 하라는 거죠. 그건 맞는 얘기. 돈 벌려고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거칠게 나누면 리얼리즘은 자연의 진리를 본받자. 인간은 진리에 복종하라.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겸손하게 나가요. 뭐 생태 운동하고 이원영 교수도 내가 봤을 때 좀 리얼리스트. 예. 하는 게 예. 사람들이 사대강을 망치는 걸 차마 못 보겠다. 예. 그건 리얼리즘이고 좀 망치면 어때? 이명박. 그건 모더니즘이라는 거죠. 근데 모더니즘은 인간이 진리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야금야금 망쳐요. 근데 점점 교만해진다는 거죠. 모더니즘이 처음에는 괜찮은데 점점 교만해진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은 에이 조까 그러고 잘난 척하지 마 그러고 이제 철학자들이 한마디 하면 야 십선비야 그러고 일배충들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철학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가야지. 좀 그걸 하위 문화로 해서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어야지. 그걸 그 공중파에서 그러면 안 되죠. 종편 또 밤 12시에 하면 괜찮은데 그 황금 시간대에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나라에 소개될 때는 내가 볼 때 가짜였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해당되는 작품도 없으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이 먼저 나왔어. 맞아요. 근데 그거는 억지로 말을 만들어낸 거다. 그냥 모더니즘을 조금 즐겁게 하자 이런 정도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조금 더 타락하면 상업주의가 되고 조금 더 타락하면 퇴폐주의가 되는데 예술가는 퇴폐주의로 해도 된다. 상업주의로 해도 된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이렇게 5단계로 나눈 건 철학의 관점이에요. 철학의 관점에서 리얼리즘 알펴는 거고 예술가들의 관점은 또 달라요. 예술 처음 시작할 때는 리얼리즘이지만 조금 이게 된다 싶으면 꼭 리얼리즘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나무는 온도를 20도에 해야 돼. 뭐 건조할 때 이렇게 건조해 하다가 좀 된다 싶으면 에이 대충 해. 앞에만 잘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다양성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리얼리즘을 자꾸 강조하면 너무 획일적으로 되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 진도를 나가면 다양성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굳이 다양성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무 다양성을 주장하면 다양하게 갔는데 그게 잡탕밥이야. 다 섞어버린 거예요. 비빔밥 되는. 그렇죠. 그게 이제 꿀꿀이 죽이 돼버리는데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다 섞는 거야. 그러면 곰팡이 핀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 몸에 해로운 거예요. 제사 지내고 그 남은 음식 다 섞어서 하면 굉장히 맛있는데 그 몸에 해로워. 요즘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괜찮지만. 그래서 이 모더니즘 안에도 리얼리즘이 있고 퇴폐주의 안에도 리얼리즘이 있고 상업주의 안에도 리얼리즘이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도 리얼리즘이 있다는 거죠. 모든 분야에 그 안에 또 다시 리얼리즘이 있어. 그래서 5가지가 다시 시작돼요. 그리고 이거는 그 분야에 한정되는 거라고. 일단 문학의 모더니즘은 문학에 한정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설명하고 그걸 철학을 만들려면 하면 안 된다. 일단 음악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음악에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음악을 이렇게 쿵짝쿵짝 하니까 정치도 이런 식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한 걸 가지고 그쵸. 보편적인 척하면 안 된다 말씀이신 거죠. 구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항상 내려가는 건데 그 밑으로 내려간 걸 다시 그걸 위에 올리려고 하면 그건 하극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밑에 있는 건데 밑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고. 뭐 질문하실 거 있어요? 여기서. 하여튼 자꾸 그걸 철학이라고 우기면 그게 개똥 철학이에요. 자기가 목수인데 목수들끼리 하는 얘기를 가지고 정치를 그렇게 해야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집단에만 해당되는 얘기를 보편화하려는 사람들이 그것이 개똥 철학이다. 개인의 특수한 경험은 개인의 생각이죠. 질문하실 거 없으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더 어려운 거네요. 석가의 연기 사상. 제가 또 이 우연히 검색하다가 연기를 제가 옛날에 봤을 때는
단순하게 써요. 연은 뭐냐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기는 뭐냐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그리고 인연기 세 가지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걸 따로 이야기한지 이게 연기를 한 개의 단어로 하는지 그걸 제가 모르겠어. 제가 인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읽은 책으로는 굉장히 고민한 거예요. 이게 인연기 세 가지가 있는지 인연에 기가 붙은 건지. 근데 책을 읽어보니까 인연에 기가 붙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연기라는 게 인과 연을 합치고 다시 거기에 기를 붙인 거야. 이게 한 개의 단어라는 거지. 그러니까 석가는 이걸 세 개의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 안 했어.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걸 해결의 변증법하고 매치시켜가지고 기는 정반의 반이다.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는 정반합의 합이다. 연은 정이다. 이걸 이렇게 맞춰보려고 했는데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해결의 변증법은 구조론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방향이 반대다. 해결의 변증법에다 괄호를 씌우면 그게 구조론이에요. 에너지 입력과 출력만 더하면 그게 구조론인데 방향이 반대인 거예요. 방향이 반대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안다고 아는 척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석가의 불교 연기를 이제 최근에 제가 보니까 의존적 일어남이다. 이거 제가 최근에 봤어요. 옛날에 몰랐어. 멋있는 말인데. 네. 근데 보니까 석가는 이 의존이라는 단어를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수직적 의존으로 말했지 부부 간의 어떤 수평적 의존으로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에너지를 설명할 때 상호작용 둘이 동시에 서로를 붙잡고 일어서는 것이 의존이다. 보통 부부는 서로를 의존하지 않습니까? 근데 석가의 연기법은 수직적 의존인 것 같아요. 12연기라는 것은 무명에서 뭐가 일어나고 뭐 행이 일어나고 행에서 식이 일어나고 식에서 뭐가 일어나고 쭉쭉쭉 쓰는데 그게 보니까 귀납적 접근인 거예요. 그게 연역적 전개가 아니야. 그래서 이 구조로는 상부 구조는 수평적 의존이고 하부 구조는 수직적 의존인데 석가의 연기법은 상하관계다. 그래서 상부 구조가 없다. 근데 상식적으로 수직이 있으면 당연히 수평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또 말해줘야 하냐고. 횡이 있으면 종이 있고 종이 있으면 횡이 있는 거지. 석가가 종이나 그럴까 횡 이거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스님들이 그걸 안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조금 생각해 보면 될 건데 이 2500년 동안 스님들이 그냥 그 사성제 12연기 8정도 이걸 맹목적으로 암기만 했지 왜 석가가 이런 말을 했지? 나는 요걸 12연기 나는 너무 길다. 난 5연기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 무려 2500년 동안. 그렇죠. 예를 들면 이재마의 사상것에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8상이설이지. 어떤 사람이 어쭈 8상 난 16상이야. 아니 16상 정도 가지고 나는 32상이야. 진짜 그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왜 12연기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별로 생각을 안 했더라. 그래서 고집멸도라는 것은 맨 처음에 이 고로 시작하는데 이게 귀납적인 접근이라고 이게 고가 양이란 말이죠. 고통의 양을 직접 느끼는 거죠. 고는 집착에서 나온다. 이 원인을 결과를 앞세우고 거기서 원인을 추론하는 거예요. 귀납이라는 거죠. 그리고 멸은 도로 가능하다. 근데 고집과 멸도가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게 없이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고집과 멸도가 한 상의 커플인지 아니면 그냥 뒤에 따라 붙는 건지 이게 제가 관련 나무 위키 검색을 열심히 해봤는데 안 써놨더라. 위키피디아 검색도 해봤는데 안 써놨더라. 그래서 스님들도 그걸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닌가. 뭐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스님들이 이론적으로 석가의 그 수직적인 구조를 수평적으로 뜯어고치 않았다 해도 본능적으로 그걸 알기 때문에 좀 도가 높은 스님들은 어렴풋하게 안다는 거죠. 그래서 성철 스님쯤 되면 이 수직 구조뿐만 아니라 수평 구조도 있다는 것을 대충 알 것이다.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가 단서를 제시했기 때문에 석가가 이거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이상하다. 그 정도면 좀 아는 사람 쳐줘야 돼요. 근데 조금 아는 게 좀 위험해요. 그래서 아주 석가의 말이 옳다고는 말할 수 없고 상당히 구조적이다. 그럼 석가가 단서를 딱 주면 그걸 발전시켜야 되는데 별로 발전을 못 시켰다. 그 정도로 이야기해요. 이 주제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 없어요? 도대체 스님들은 2500년 동안 왜 발전 안 시켰을까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써놨어. 네? 어렵다고. 그거 자체가
12연기에 보면 인도 사람은 수학을 잘해가지고 일단 뭐 안입이 설진하고 굉장히 그걸 세부적으로 많이 나눠놔서 그걸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그거 다 공부하다 보면 머리가 하얗게 돼버려. 왜냐하면 옛날에는 교과서도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그거를 그 산만하게 온갖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구조론보다 더 복잡해. 인도의 신 구조론보다 한 10배로 복잡해. 그래서 너무 산만하게 이상한 걸 만들어놨어요. 핵심 하나만 주구장창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특히 이제 불교의 교학이 굉장히 산만하게 응도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선종 불교는 다 필요 없어 하고 직지인심 요거 딱 하나만 알면 된다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보면 선종이 바른 방법이다. 그래서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파다가 보니까 석가를 뛰어넘을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서양 사람들이 좀 동양 사상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잘 아는 것 같아요. 영어로 잘 번역해 놓은 게 좀 답이 나온 얘기인데 어떤 쪽 일어남 이런 것도 제가 최근에 본 거지 옛날에는 그런 게 몰랐다고.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중국 사람의 번역을 믿을 수 없는 데다가 그걸 다시 한글로 번역한 한석봉도 믿을 수 없다. 한석봉 천자문 자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인도 그 옛날 산스크리트어로 된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지금 산스크리트어라는 글자 자체가 이 사어가 되어서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옛날에 보면 역사책 보면은 가끔 직접 인도에 갔다 왔다 뭐 자장법사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던데. 그렇죠. 그런 분은 그런 쪽 많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이 한다. 다음 주제 이제 그 질문을 쭉 다뤄주신 분인데 한 번씩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맹달님이 이 질문하신 완전한 세상, 완전한 세상은 무엇인가? 구조론은 상당히 이제 시크하게, 쿨하게, 차갑게. 원래 착취도 좀 있어야 되고 전쟁도 좀 있어야 되고 차별도 좀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왜냐하면 지립자 힘 운동량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획일화시키는 걸 반대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저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된다고 너무 거기에 올인하면 안 되고 그거를 계속 우리가 건드렸다 보면 우리가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즐겨야 된다.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문제를 좀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메갈리아 아저씨들이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문제를. 계속 남자들 갈고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완전한 것은 상호작용이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계속 전진한 것뿐이지 그냥 뭐 GDP가 10만 불이 되면 완전하다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루에 3시간 일하면 완전하다 이런 건 아니고 그 신병이 딱 들어오면 병사들 굉장히 좋아해요. 내무반에서 밑에 부하 딱 들어오면 다 막 일병들이 막 싱글벙글 해서 막 걸레질을 갑자기 열심히 해. 굉장히 즐거워해요. 할머니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굉장히 즐거워하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계속 에너지가 들어오면 즐거워한다. 이상주의라는 것도 그렇게 변화를 주기 위한 자극하기 위한 방법이지 꼭 우리가 이상이라는 어떤 상황에 도달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상이라는 상황에 꼭 도달하고 싶으면 LSD를 먹어보면 된다. 옴진리교의 아사라 쇼코가 먹어보고 이상에 빠졌다는 거 아니야. 바로 이 내가 70억 인류를 한번 타격해봐야 되겠다. 간이 커져가지고 그 정도로 막 나가버렸다는 거 아니야. 뚜껑이 열린 거지. 영화 루시 보면은 마약 한 통 한 번에 다 먹고 깨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태양처럼 바라보는 방향이지 꼭 태양에 가면 다 죽습니다. 태양에 가면 다 죽기 때문에 태양이 필요하지만 태양에 다가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렇죠. 전체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갈 때 완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내가 좀 쓸었는데. 인간은 그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환경에 계속 들어가는 순간 완전하다는 거죠. 그럼 김성근 감독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신문 기자들이 김성근 감독이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변했어.
뭐가 변했냐? 옛날에 열심히 변했는데 안 변하는 게 변한 거예요. 옛날에는 김성근 감독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이었다 저었다 막 계속 뭔가 새로운 걸 들고 나왔어. 근데 요즘은 안 변해. 그게 변한 거네. 변했어. 김성근 감독이 변했어. 안 변한 게 변한 거야. 그 양반은 계속 뭔가 자기를 변화시켜 왔다는 거죠. 근데 변화시켜 온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더 이상 변화가 없어졌어. 이제 꼴통으로 되는 건가? 그분이 지금 70이 넘으셨죠. 그러면 그럴 만도 하고. 에너지가 고갈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70 때까지는 계속 변화를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80대도 변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거예요. 그냥 일은 안 되었고 그냥 여든은 돼야 존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자기를 변하려고 의도적으로 나 좀 변해야 되는데 하고 막 제가 안 되면 머리도 김영삼처럼 머리 염색도 해보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눈 수술도 해보고 뭐라도 변해야 돼. 아니 사실 일은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김대중 대통령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자기를 발전시켜 왔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인간은 행복하다는 거죠. 이 주제도 뭐 질문하실 거 없죠? 다음 주제는 이제 로메드님이 질문하신 4대강. 이거는 이원영 교수님이 한 말씀 하시겠어요? 4대강? 예. 4대강에 대해서? 마이크 가지고 얘기해. 4대강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질문 뭐 하실 말씀 있는지. 4대강에 예. 원래 4대강 제자연화를 하는 걸 지금부터 이제 가동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뭐 4대강 제자연화 지금 이제 가동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가을에 그 사람들 박창근 교수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어떻게 로드맵을 가져갈 것이냐, 전체적인 로드맵을 가져갈 것이냐 이것을 한번 그림을 공개할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제 어떻게 제자연화 한다는 그 그림을 상상을 하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면 그게 이제 실현이 되는데 그 시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제자연화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볼만 부수면 되는 것이냐, 부수고 어느 정도 어떻게 손을 볼 것이냐, 거기에 돈은 어느 정도 드느냐, 뭐 이런 등등의 프로세스, 기간 얼마 걸리느냐 그런 등등의 이야기가 한 저기 이번에 23일 날, 9월 23일 날 세미나 할 겁니다. 그걸 좀 원래 제 질문은 지금 이제 우리랑 이제 친한 사람들, 우리 세대 뭐 이런 인터넷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과연 4대강 해가지고 완전히 망했다, 이명박이 나쁜 놈 이러고 사실 다들 조금씩 화를 내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전 국민의 이 통일된 그런 이 의견은 아닌 거라는 거죠. 좀 아까 동현님도 언급을 하셨다시피 시골 사람들은 그게 뭐 어때서 우리는 돈 뜯어냈다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굉장한 그 이제 인식의 간극이 있는데 이 화난다는 거죠. 제 질문의 요지는. 화가 난다. 예, 그거에 대해서 질문한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이 화가 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먹는 물이 똥물 먹고 있으니까 똥물 먹고 있는 게 일단 화가 나고, 그다음에 이 왜 사람들이 쓸데없이 왜 이렇게 많이 죽냐 이거죠. 저기 사람이 물고기 같은 거 생명체도 죽는 게 굉장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 같은 생명체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데 인간이라는 게 혼자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같은 생명체도 여럿이 있어 같이 있는데 4대강에 있는 게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뭐 또 내가 낸 세금이 쓸데없이 써 있는데 뭐 이런 등등이 화가 날 이유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공감을 하는 것이고 이제 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좀 있다 하는 것이 그게 화가 난다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4대강 할 때 풍수 전문가의 도움을 좀 얻어야 되는데 딱 보면 공사하기 쉬운데 공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사하기 쉬운 데는 굉장히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고 안 좋은 데야. 습하고, 그러니까 옥천 주변에 제가 이제 4대강 공사하는데 몇 군데 가봤거든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장소에만 공사를 해놨어.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접근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은 바람이 잘 부는 데예요. 왜냐면 강에는 바람이 불어야 돼. 강에 바람이 안 불고 습하면 벌레들이 100만 마리 와. 벌레 대군단이 오더라. 뱀까지 나와. 근데 누가 오겠냐고. 벌레 있고 뱀 오는데 습하고. 근데 딱 그런 데만, 나쁜 데만 골라서 이명박이 공사를 딱 해놨더라고. 왜냐면 그런 데 딱 공사하기 좋아. 불도저가 들어가기 좋은 장소에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재자연화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공사해서 고려해서 좀 이 전국토의 공원화. 그래서 이명박이 40조 했나? 우리 80조도 할 수 있어.